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굿모닝 인포맥스 첫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이버는 라인 야후 사태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놓칠 위기에 놓였고,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 구속이라는 리스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양사는 올해 AI 사업에 집중해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심산인데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작년에 참 고난이 많았어요. 일단 뭐 복귀해 보면 작년 4월이죠. 라인 야후 사태 굉장히 고비를 맞았는데,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 때문에 이제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에다 행정지도했고, 네이버에다가는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를 했죠. 결국 라인 야후의 공동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이제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사실 네이버가 이제 이 주도권을 뺏기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근데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네. 네,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최근 몇 년간 라인 야후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에서 사실상의 지분 매각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50%와 50대 50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 경영인데, 그렇죠. 지분 일반적으로 매각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어떻게 보면 가져간다고도 볼 수 있는 소프트뱅크 상황이었어요. 쪽에 넘기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됐었고, 이게 결국에는 국내도 그렇고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번져졌었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좀 반감이 이제 올라오려는 이제 가운데 이제 7월달에 이제 재발 방지 대책 보고서를 이제 정부에 일본 총무성에 제출하면서 예.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총무성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소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과 관련된 상황은 현재 소강 상태이고, 관심에서도 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일본 내나 국내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일본 정부도 사실상 그 당시에 좀 정치 이슈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도 좀 당분간은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을 모두 가져갈 만한 자본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한 주만 뺏겨도 경영권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한 주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갈 거면 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의 가치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받기 위해서는 결국 얼마만큼의 지분 가치를 추정하느냐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러면 그거 추정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지분 가치를 소프트뱅크가 과연 사갈 수 있을까, 그 자본력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거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결론이 올해는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네이버에 불리하지 않게 뭐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이버는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웹툰 때문에 그런 건데, 웹툰이 사실 네이버를 키운 주축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근데 네이버 웹툰에서 이세계 뽕뽕남이라는 웹툰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공모전을 통과했는데 이게 불매운동이랬어요. 왜냐 보니까 여성 혐오적인 표현도 나오고, 뭐 내용이 좀 문제가 됐는데 네이버는 여기에 제재를 안 하니까 웹툰 불매 운동이 일어났는데 조금 잠잠해진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실 좀 최근에 불거진 이 내용이고, 지난해 연말부터 그러니까. 불거졌는데, 사실 이게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이게 항상 컨텐츠 업계에서는 항상 논란이 됐었어요. 혐오의 표현을 보장해줘야 되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냐, 아니면 어떤 그런 혐오적인 표현까지도 어느 정도로 제재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 혐오라는 부분을 또 어떻게 또 정의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항상 논란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은 그게 옳고 그르냐의 판단보다는 결국엔 네이버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서의 그 가장 필요한 영역 중 하나가,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 않고 좀 그런 부분을, 컨텐츠를 잘 즐길 수 있게 중간에서 중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이번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그런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향후에도 이 같은 문제점들은 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영향이 어떻게 과연 발휘되느냐가 중요하고, 사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내적인 이슈가 많이 떠오르긴 했지만, 좀 더 웹툰 쪽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글로벌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웹툰 시장이 지금 사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포화가 된 상황. 네이버가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서 웹툰 사업을 미국에서 키우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되어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서 좀 더 계속해서 푸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장률을 푸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지난해 한 해만 봤을 때.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웹툰 시장이 굉장히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서는 국내만큼의 이제 초반 속도는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엔 요 속도를 얼마만큼 당길 수 있느냐, 일단 글로벌에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수익성은 또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왜냐면 일반적인 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무료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뭐 미리 보기 같은 그런 유료 콘텐츠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수익화를 얼마만큼 또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이 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작품 보셨습니까? 아, 저는 안 근데 봤어요. 이게 보고 싶어도 이게 내려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고 나서 내려가 1차 공모전 이후에 2차 공모전까지 이게 이슈가 되자마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전 그 작가 인터뷰나 좀 그렇게 다른 컨텐츠 이제 다른 그 뉴스 같은 데서 좀 많이 봤는데 확실히 좀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꼬집으려고 하는 게 느껴졌는데 좀 더 그런 자극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요소도 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했다. 예. 네이버는 또 작년 한 해 사실 광고 부진 어려움은 사실은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광고 부진 전체적으로 광고 시장이 부진했고 또 광고 지면 확대도 어렵고 또 플랫폼이 이제 트래픽 정체가 되니까 광고 더 늘릴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지난해 말이죠. 이것 때문에 네이버 앱 홈페이지 화면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는데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항상 말씀해 주신 대로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이게 광고 지면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광고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광고 지면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앱을 많이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어딜 페이지에 들어가나 광고가 하단에 붙어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근데 그걸 넣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억지로 넣어도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유의미한 트래픽이 나오는 지면에 넣어야 이게 광고로서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있었는데 트래픽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면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홈피드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과거의 홈피드라고 하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그냥 머무르고 밑에 하단에 있던 그런 디스플레이 광고가 메인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리면서 새로운 피드형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 화면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이제 검색 화면에서 보면 이거 뭐지 하고 살짝 내리게 약간 될 만한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컨텐츠형 이제 컨텐츠들이 많다, 유의미한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트래픽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광고만 있으면 그게 안 증가할 텐데 컨텐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인 거고 트래픽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는 이게 피드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스크롤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 지면이 계속해서 그 밑에도 이론적으로는 계속 붙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광고 지면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트래픽 증가라는 어떤 그런 양쪽에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 숙제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준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돈벌이라서 좀 이상한데 돈벌이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 스스로도 이제 네이버 이커머스 쪽을 뭐 많이 활용을 점점점 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다른 여러 사용자들도 그럴 것 같은데 이커머스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양강 체제로 개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과 네이버라고 하는 양강 체제로 개편됐고 이게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커머스 시장에서 저는 좀 큰 이슈가 됐었던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연초부터 좀 핫했던 중국 직구 플랫폼. 그렇죠. 테무나 알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가팔랐어요. 연초부터. 그랬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일단 그때 당시에는 제품 자체가 워낙 싸고 중국 직구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왔던 게 첫 번째 이슈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위메프 사태, 그렇죠. 티몬 위메프 사태 네. 이제 그게 부도가 나면서 이제 완전 좀 재편이 되는 거죠. 네, 재편이 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있었던 직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좀 국내 커머스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쿠팡에 좀 따라잡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중국 직구 플랫폼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거기에서 좀 한계를 드러냈던 점은 아무래도 어떤 그런 제품 품질 이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직구 플랫폼에 들어가는 유저들을 봤을 때 어떤 물건이 사고 싶어서 들어가는 유저들도 있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제품을 구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샴푸를 사야지 뭘 하지 이러면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보통 쇼핑을 하게 마련인데, 그렇죠. 사실 그런 직구 플랫폼들은 그런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중순 이후에는 좀 평행하게 달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를 명확했고, 두 번째는 티몬 UF 사태가 물론 거래액을 굉장히 많이 크게 줄인 좀 부정적인 요소이긴 했는데, 오히려 네이버와 쿠팡 같은 오픈 마켓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장까지 좀 흡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양강 체제가 좀 굳혀지지 않았나. 그래서 국내 좀 커머스 시장은 이렇게 좀 재편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토리가 사실은 주가에 여실하게 반영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복귀를 해보면 24년에 22만 2천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중에는 1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이제 연말을 오면서 다시 좀 복구를 해서 19만 8천 원, 거의 20만 원 지금 뭐 임박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 강점과 리스크를 찾자면요? 사실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영업 환경이 어떤가를 봤을 땐 엄청나게 우호적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경기나 커머스 경기가 작년보다 되게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다만 어떻게 좀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난해에도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플랫하게 가거나 소폭의 좀 성장 정도로 이제 시장 환경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모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부문에 힘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와 커머스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네. 광고와 커머스 쪽에서 이제 좀 더 힘을 실으면서 사업을 좀 영위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거기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게 결국엔 AI 서비스. AI 서비스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광고와 커머스 쪽에 시너지를 내기 위한 좀 그런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모두 좀 더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4년도에 사실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고난이 많았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7월에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로 이제 구속됐고, 근데 그래도 이제 100일 만에 풀려났어요. 네, 보석으로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제 AI 사업 신사업 재개를 시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쪽으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김 위원장이 이제 법정 구속으로 1심 재판을 받다가 예. 이제 10월 달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검찰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대한 법원의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좀 자유인의 신분으로 좀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카카오가 김 위원장의 구속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연초부터 정신아 신임 대표를 통한 좀 경영을 다시 구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런 완충적인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AI 사업에 대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이번에 김 위원장이 이제 보석되고 나서 좀 더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고, 카카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AI 서비스가 많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회사 사업 리스크도 있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 얘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게 왜 받았냐 보니까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또 카카오 T죠, 콜을 부당하게 차단했다 뭐 이런 의혹 때문인데, 일단 과징금은 좀 낮아졌어요. 네. 예. 이게 과징금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매출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보통은 이제 20%의 선 수수료를 떼고 네. 다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수료가 20%가 아니고 좀 그런 카카오의 광고도 좀 넣어주고 그 디스플레이도 넣어주고 막 이런 명목으로 좀 환급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20% 전체를 매출로 볼 것이냐, 아니면 환급을 해주고 그
이제 수수료만 매출로 볼 것이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실질적인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도 이제 크게 줄어서 이번에 청구가 된 것이고 사실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서 청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결국 최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소비자위원회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제 제기되어 온 문제이고 그렇죠. 네. 최근에 봤을 때는 그런 불거졌던 문제들이 하나 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뭔가 좀 더 또 논란이 되는 만한 부분이 있을까가 더 중요한데 사실 카카오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와 커머스 쪽에 좀 더 힘을 싣고 있어요. 광고와 커머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좀 무분별한 확장을 좀 많이 추구를 했었다라고 하면 자회사 지금 줄인다고 작년에 계속 그래서 많이 줄였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를 줄인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업적인 역량도 확장보다는 좀 더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을 좀 더 자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건덕지를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최근에 그런 논란들이 이슈들이 좀 더 과징금에 대한 형태로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런 좀 추가적인 리스크는 좀 그래도 좀 없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카카오가 워낙 많은 사업 부문에 작은 업체들을 많이 자회사로 두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예상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게다가 다 서비스 하나하나가 소비자들의 굉장히 민감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금 이 문제만 보더라도 카카오티, 그 모빌리티 가장 중요한 사업이 카카오티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죠? 카카오티 같은 경우는 저만 해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사실 보면 불만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요금을 추가로 더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야지 자동 뭐 택시가 잡히는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하면은 3분에 잡힐 거를 예를 들면 안 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한 옛날처럼 무료로 하면 뭐 7분, 10분 걸리고 이게 심의할 정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우리가 사용자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부당한 게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불만을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사업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도입됨으로써 되게 편리해진 부분도 사실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이게 조금 불편해진 부분도 많아진 게 이제는 그냥 이게 없이 스마트폰 없이 택시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진 것 같아요. 손 흔들어서 잡는 게 거의 없죠. 손 흔들어 잡으려고 하면 다 예약 그냥 네. 잡히고 이제 다른 데로 네. 가다 그리고 이제 기사님 입장에서도 사실 손 흔들어서 잡으시는 분들 어딜 갈지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엔 계속 이슈가 됐던 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독점이라고 봐야죠. 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양측에서의 불만이 제기됐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좀 더 했던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은 주가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리바운드 했는데 카카오 주가를 보면 사실은 좀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카카오 주가 보면 작년에 시작할 때 5만 4천 원 시작했는데 11월에 3만 2천 원까지 떨어지고 사실 연말에도 3만 8천 원 뭐 비슷하게 저점 비슷하게 가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카카오가 올해도 갈 길이 멀다. 사실은 어떻게 재편을 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AI 쪽으로 돌파구를 찾느냐 이게 문제인데 카카오는 글쎄요 제가 좀 더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지 돌파구에 대한 뚜렷한 어떤 아젠다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카카오에 또 돌파를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몇 가지 더 추가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게 유사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와 커머스 쪽 사업 부문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웹툰 사업 같은 컨텐츠도 영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제 비슷하고 또 강력한 플랫폼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과 그렇죠.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검색 사이트라고 하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공통적이긴 한데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카카오는 컨텐츠향 매출 비중이 훨씬 높아요. 컨텐츠형.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와 커머스 매출 비중이 절반을 훨씬 웃돌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메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 예. 근데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만 놓고 봤을 때는 광고와 커머스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뭐 다른 컨텐츠 쪽, 뭐 예를 들면 엔터도 사업을 하고 있고, 예. 뭐 미디어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게임도 있고, 뭐 뮤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몸이 무거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수익성이 좋은 광고와 커머스가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매출이 성장을 조금씩 했을 때 수익성도 같이 움직이는데 카카오는 좀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되는 효과가 좀 더 미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지적을 받았던 것은 컨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 사업을 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내실을 다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숙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추가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대 담론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특이한 사실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구글이나 글로벌 서비스들이 글로벌 포털 검색 서비스들이 장악하지 못하는 거의 몇 안 되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네이버 때문에. 네이버를 거의 뭐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는. 그다음에 톡 네. 서비스, 문자 서비스를 카카오톡이라는 톡이 거의 지배하고 있는 뭐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넘볼 수 없는 시장 아닙니까? 네. 그죠? 이거를 해외에서도 쓰고 있고 네이버는 라인야후를 통해서 일본을 사실은 장악하고 있고 굉장히 강점이 많은 두 업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두 회사들의 뭐 사업 영위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SOC 기반 산업이 사실은 두 업체가 그걸 영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업체들의 어떤 앞으로의 향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두 업체들이 나가야 될 어떤 큰 아젠다를 뭐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글로벌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국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입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죠. 이게 해외 기업들 소위 말하는 뭐 글로벌 뭐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뭐 구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좀 침투하기가 막 까다로운 것처럼 네. 국내만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도 글로벌로 진출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률을 좀 더 국내에서 그 코로나 이후에 좀 그 엄청난 성장률을 계속해서 좀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글로벌에서 좀 사업적 영향을 확장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숙제로 나타낼 수 있을까가 좀 핵심일 것 같고 그게 컨텐츠가 됐던 AI 서비스가 됐던 무엇이든 좀 그런 부분에서의 좀 사업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그런 단초를 설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유진투자증권 정의은 연구원과 양대 포털인 네이버, 카카오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